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주간 내부 크러쉬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탄핵에 맞서는 대통령과 보수의 힘을 외치며 한창 소란스러운 새누리당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이 범보수 결집을 목표로 재탄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떠세요? 자유한국당. 저는 뭐 그 전에 뭐 보수의 힘, 행복한국당 이런 이름들에 비하면은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의 힘이란 정당명이 맞습니까? 저는 근데 그걸 뭐 인사가 이제 강력히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한국 정당명에부터 이야기하면은 특히 정당은 이념과 가치 철학을 알 수 있는 이름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새누리당도 엉터리 이름인데 사실. 저는 다른 정당도 이름 이상한 정당이에요. 응? 국민의당도 사실 이상한 이름. 아 국민을 누가 팔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당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 아닌가? 아니 근데 이름에 외국에서는 국민당 그러면 우익 극우 정당이.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요 순 한국 이름으로 시작된 게 사실은 저기 한나라당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이제 뭐 민자당 하면은 민주자유당 철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순의 민주당이 이해창의 그 신한국당과 합치면서 조순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름 처음으로 순 한국말에 한나라당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어요, 사실. 그 이후로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당 이름들 갑자기 열린우리당, 새누리당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 뭐 열린우리당도 이상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장명료를 한 1억 원 넘게 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이거 굉장히 나쁜 느낌을 주는 이름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을 그때 이 한자로 해가지고 외국에 할 때는 대한국당이 됐어요. 그럼 완전히 일본이나 뭐 독일에서 우익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셔널 파티가 되니까 그랜드 내셔널 파티예요. 영어로는. 이건 뭐 더 심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데 나라의 이름을 당에다가 넣는 것 자체가 상당한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외국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자유와 한국으로 한다는 건 이건 상충하는 거예요. 보수는 작은 정부, 보수는 국가주의보다는 개인의, 그러니까 복지도 보수는요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그 기부라든가 시장을 통해서 복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비를 통해서 복지를 이제 말하자면 이루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거는 반보수당. 이제 새누리당이 네. 사실 이제 뭐 연구 기준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본다면은 노동당, 자유당, 보수당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으면 자유자 들었으면 자유당, 리버럴리스트 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념대로는. 과연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도 그렇게 갈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나라 정당, 전 세계에서 정당 이름 이상한 데는요 동부유럽에 깔려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 하는 국가의 이름들은 되게 철학에 들어간 이름들이 있어요. 오래 유지됩니다. 근데 대통령제 하에 있는 국가들은 되게 이름을 금방 바꿔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자기들 정당을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정당 이름 이런 당명도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런 당명이 있어요. 대화를 위한 구상. 멋있네요. 이런 이름도 있고 법과 정의당. 그다음에 멋있네. 불가리아 같으면 불가리아 부흥 대안, 개혁 블록. 근데 이제 아무튼 이름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보면 동부유럽 따라하는 것 같아. 정당 이름 보면요. 우리 종근당 이런 거는 있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미 뒤집어 줬습니다, 여러분. 혁도들은 우리 태극기 힘으로 몰아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당 한쪽에서는 박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서포터즈를 작처하면서 현장을 누비고 계신 내부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작가님, 네. 한나연 한번 연결해 보시죠. 아, 그 연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솔직히 너무 괴로워요. 아유. 예.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새 여보세요. 저 전여옥이에요. 누구요? 전여옥이요. 김은수 지사님? 예, 저 전여옥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는 잘 지내지. 아, 저는 김문수 지사님 요즘 막 여러 가지 모습 보고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롭고 잘 못 지내고 잠도 설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바뀌셨어요. 전에 정말 그 박근혜 민심에 대해서 권력을 사유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뀌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가슴이 많이 아프죠. 제가 일부러 다 넘겨보고 또 선제 들어가서 동영상도 전부 다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것, 최순실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네. 특별히 돈을 받았다든지 이래가지고 비리 부정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탄핵을 할 만큼 그런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비리가 있다는 것은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예, 김은수입니다. 예, 지금 지사님께서는 그 뇌물죄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되어야 할 사유는 많거든요. 헌법 위반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첫째, 세월호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사유서를 보면 세월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하는데 리스트는 저도 많이 행정을 하면 리스트가 행정의 기본인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게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아니 그러면 지사님도 그럼 지사님 하실 때 블랙리스트로 사람들 차별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건 아니지만 모든 행정에는 다 리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지사님이 만드신 게 리스트입니까? 블랙리스트입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몰아치는 것은 인민재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사님이 완전히 만드신 게 요번에 나온 블랙리스트랑 성격이 같다라는 거죠. 도지사 때 만드신 리스트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안 맞고요. 예.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아는 분들은 행정의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예. 적용되느냐를 봐야지. 김문수 선생님, 저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사님.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하셨던 일이나 아니면 저희 아직도 기억하는 게 개혁적 성향이 좀 있는 보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요즘 행보에 대해서 좀 사실 놀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사님, 그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놀란 이유는 네. 특검의 수사 결과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전체를 그걸 제가 다 보니까 지나친 과장으로 네. 탄핵까지 몰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제가 굉장히 깊이 놀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행보를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사님. 그런데 지금까지 18명이 구속됐습니다. 전현직 장관 2명에 차관 2명의 비서실장에 이 모든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고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가 소명됐다는 얘기거든요. 18명이 아니라 더 구속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상으로 내란이나 중요한 범죄가 되거나 아니면 뇌물수수나 횡령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사님. 네, 그거는 지사님이 자의적으로 선정하신 기준 같고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헌법재판소의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을 전부 다 보고 제가 하는 거지. 제 자의적으로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는 거를 법률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안영환 의원님 전 의원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지사님 저 안용환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의원님 아이고 잘 고생하십니다. 지내시죠? 예,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가장 연락도 못 우호적이신데요. 드려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 대선 나오실 겁니까? 이번에 대선 아직까지는 이 탄핵의 결과를 보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언론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마치 탄핵이 다 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네. 대선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저는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핵 결과를 보고 할 생각. 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짧게만. 그 탄핵 소추의 사유는 말이죠. 내란, 외란, 뇌물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 그 새누리당에서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것, 뭐 그보다 더한 짓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때는 탄핵이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세월호에 뭘 했느냐 온갖 루머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는 그런 일을 할지 몰라도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님 생각에 이번에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가고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압수해서 내놓을수록 점점 더 기각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 오늘 통화하면서 누구랑 통화하는 게 가장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뭐 모두 다 반가운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언론이 너무 정치화되면은 진실과 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헌법재판소는 촛불이 타든 태극기가 휘날리든 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희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고맙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저런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생각해서 저러시는 불과 거예요. 2달 전만 해도 네. 아주 멀쩡하셨잖아요. 바뀐 게 없거든.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의혹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증거와 그렇죠 물증과 증언으로 다 나와가지고 오히려 모든 게 다 명확해진 상태에서 저러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촛불 집회는 조용하고 지금 맞불 집회가 한참 올라간단 말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나름대로 뭐랄까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새누리당 보세요. 임명진 체제 위에서.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징계 안 하는 거잖아요. 친박 그 핵심들 쳐내진 않았어요. 그냥.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가고 지금 맞불 집회 옛날에 나가는 것들 지금 나가게 하거든요. 저분들의 전략이 좀 바뀐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세를 돌리는 거죠. 그나마 지금 보수층 중에서 왜냐하면 보수가 둘로 나눴지 않습니까? 예컨대 바른정당 쪽하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네. 둘 쪽으로 나눴는데 이 둘 사이에서 보수의 헤게모니를 갖고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죠. 바른정당이 잘 갔으면 되는데 미적미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에 있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바로 그 거기 얘기를 해야 돼요. 14%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런데 우리가 그 해야 정치인들도- 되는데 정치인들이 정말 이럴 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내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갖고 나오는 정치인들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촛불에 가면요. 더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마이크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이 국민들의 순수한 뜻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예, 마라. 예. 너네 거 받아갈 줄 말라. 집회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나 이런 것이 일정 정도 대의민주주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거리로 내가 나와서 직접 민주주의로 내 주장을 하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특히 정치인들은 여기에 갖고 왜곡시키거나 오도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게 정치 지도자인 거지. 네. 거기서 엄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그쪽에서 보면 촛불 집회가 아니, 나는 100% 옳지 않다고 보고 우리 있습니다. 정도사님 의견에 그쪽도 옳지 않고 제가 다 옳지 공감을 않지만. 하는데 진짜 정치인들이 거기 올라가서 마이크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렇게 진짜. 생각하세요? 그렇기도 저는 하고. 그건 왜냐면은 예. 정치인들이 사실 확신범이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합칠로 노를 해야지 통합할 노를 분열시키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첫 촛불 집회 갈 때 아주 우연한 기회. 그때는 서로 마이크를 잘 안 잡으려고 그럴 때니까. 그때 이재명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정치적으로 이게 그 좋은 기회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분이 올라서 했는데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흥분해갖고 그 다음 더 큰 100만이 모인 집회에 올라가겠다 그러는데 못 올라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행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의견 무슨 의견인지 들으려고 하는데 선동하는 발언이 되니까 막은 거예요. 네. 거기서 쏟아지는 야유를 보면서 내가 저것이 민주주의다 그랬어요. 네. 자, 김문수 전 지사, 이인재, 윤상현, 원유철 의원 등 많은 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명을 교체하고 그림정당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앞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 지역 정당으로 고착화되는 거죠. 이 영남당으로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죠. 정당은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는 정당만 살아남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황교안 총리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것을 온다는 전제하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25% 이상 지지는 얻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 하더라도 TK 지역으로 본다면 그게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선 충분히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지역 의원들, 시도지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수도권, 역시 수도권에서까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자유착각당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선 후보를 이렇게 내는 분위기만 조성하면서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도지사, 거기 국회의원. 그래서 이 경상도에 있으면 하나도 이 뭐 정권이 뭐 어디에 가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는 정권 잡은 거에 대권 잡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자유착각당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차라리 김무성 전 대표가 네. 그냥 번복하고 나와주셨으면 네, 하는 절대 번복 안 바람까지도. 하겠다고 근데 수요일 날 얘기를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안 한다. 제가 볼 지금은 때는 안 한다. 거기도 똑같아 황교안 총리하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보수가 그냥 상태에서 50%는 돼요. 그다음에 때가 좋으면 이게 60%까지도 그러면. 된단 말이죠. 이런 그 잠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맥시멈이 30%를 못 넘는다고 봐요. 난 25. 예, 25도 못 넘어.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있잖아요. 이 코어가 있어야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때 연탄재였다고. 연탄재 딱 있으면 쫙쫙쫙쫙 굴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은 연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엔 연탄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유승민, 그다음 남경필 요 후보들이 해줘야 되는데 네. 유승민 후보 딴소리 한단 말이죠. 뭐 후보 단일화하겠다 이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오히려 지역이 자기- 지역 때문에 그렇구나. 네. 오히려 진짜. 자살 택틱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아유 출마 좀 번복하고 우리가 좀 봐줄 테니까 나오셔서 세 아니, 분이서 나는- 경선을 해가지고 김무성 의원이 나오면 난 100% 찬성이에요. 바람 잡으시는 거죠. 바람 잡았다고.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성격 없이 경박한 표현을 알았어요. 쓰세요.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나와야죠. 그래죠. 오른팔 여기 안영환도 같이 뜨는 거지. 자, 이건 편집입니다. 아니 김무성 얘기할 때부터 유성 관리가 그래요? 난 아니, 전혀, 그런 전혀. 음악이 있는지는 몰랐네. 아니 그건 아니야, 농담, 전혀. 그건 농담인데 예, 예, 이런 예. 거예요. 황교안 총리도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른바 이가 없으니까 잇몸을 씹는 형국에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가 그럼요. 정치권에서 볼 때 네. 이건 반기문이 떨어진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돼서 당을 추스린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 네. 정치를 겪어내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김무성 아유, 의원이 나왔으면 진짜 좋겠다. 나오는 것이 자,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무슨 정치적 수사도 아니고 네네네네. 주위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예. 나와 달라고 문자 보내고 뭐 전화 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나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다는 거. 네. 사실 정치 선거에 나간다면 일단 승산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응? 두 번째 미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겪게 될 시련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다 고민한다면은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쉽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사실. 주위에서는 많은 분들이 나오라 하지만 고민 중인. 근데 내가 명분이 덧붙이고 싶- 없진 않은 게 이분이 처음에 왜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냐면 반기문을 모시겠다라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오시라고 내가 물러난 건데 반기문 변수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마에 상처로 예상됐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불가능해졌죠. 예.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재에다가 자기 의견서를 냈잖아요. 이 의견서가 정말 그 작품이에요. 네. 안 했다, 몰랐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모든 거를 이제 정우성한테 떼어넘긴 거 아니에요? 그냥 떠넘기면서 최순실한테 의견은 들으라고 했지만 연설문이라든가 기밀을 유치를 하지 말라고 했다. 손은 잡았지만 악수는 안 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네, 아니다. 키스는 했지만 입술은 되지 않았다. 응? 중앙선은 넘었지만 교통위반, 그러니까요.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았다. 야, 이거는 정말 윗사람으로서의 기본도 안 될 거니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지금 몰렸다고 생각하면 이럴까 이 생각도 드는데
이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봐라 하면 되겠는데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부터 청와대까지 지금 완전히 해보겠다는 자세로 아니,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뭔 얘기냐면은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서 신문에도 덜어나는데 지금 현재 재판관 중에서 2명이래요. 2명이 기각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월 13일만 넘겨보세요. 그러면 현재 재판관이 7명이 된단 말이죠. 그럼 2명 기각이다 하더라도 이거 전체가 다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 이게 그 가능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적어도 저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만나본 청와대 쪽에 가까운 분들 이야기는 확신합니다. 기각된다고. 기각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재 지금 뭐 증인을 계속 뭐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뭐 청와대 측도 그 노골적으로 그건 알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일단 끌어야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한 15에서 24이다. 라고 한다면 20%였다면 현재 7명 가운데서도 2명 정도는 반대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치라고 한다면은 그럼 기각이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와 이제 아주 또 법률적으로 이거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직을 그만둘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한 분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하고 사고가 비슷한 현재 재판관도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는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감지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면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대통령 측은 연기 작전에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첫 번째 원칙이 뭐였었냐면 신속, 공정한 심리, 충실성이었는데 신속성이 사라졌죠. 신속성을 강조하다가 항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박한철 소장도 그만두면서 3월 13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전한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저쪽을 자극을 강하게 해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은 공정한 심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시되고 있고 그래서 증인 내라. 15명 냈는데 8명 받아주고 2월 20일까지 됐는데 2월 20일까지 다 받아주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갈 때까지는 가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전까지는 이것을 끝내겠다. 헌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인데 이분들이 7명 갖고 이걸 판결하기에는 자신들의 그 헌재의 존립 근거까지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예. 현재 우리가 지난번 전망을 뭐 2월 말 예. 했는데 이제는 3월 초 중순으로 좀 늦춰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저도 헌재가 7명 가지고 판결을 낸다면 이게 위헌 논란에도 휩싸일 수가 있는 겁니다. 헌재에서 취지가 3분의 1의 그 제한서를 둔 거예요. 9명의 재판관 가운데서 6명이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은 3분의 2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수 찬성. 그렇죠. 3분의 1. 그런데 이제 7명 가운데서 2명이 저항해도 끝나버리는 헌법적 비상사태라는 거죠, 그게 이른바. 헌재보다도 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청와대의 움직임이라고 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맨 처음에 하얀 수건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각됩니다. 뭐든지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연장전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18대 국회에서 친박 비박이 새누리당 내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그렇죠. 이명박 정부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관한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무산될 거라고 어디 예상했었습니다. 야당과 친박이 손을 잡는 순간 그렇죠. 가결시키는 거니까. 친박들이 완전히 하니까. 잡았죠, 그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아무도 예측 못하게 직접 나와서 반대 토론. 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침에 친박계 의원들한테 전화 다 돌렸어요. 그리고 박근혜 의원은 반대 토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토론을 한 적이 없어요. 법안 통과시킨 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했다는 거는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저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 토론을 하면서도 친박 의원들한테 이른바 눈 맞춤, 아이 컨택트를 하나 하더라고요. 레이저. 그러니 뭐 무서워가지고 다들 후덜덜덜덜 진짜 그 레이저로 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 박근혜뿐만 아니라 인간 박근혜한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대면 조사가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무마가 됐고요. 근데 이게 청와대하고 이제 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일부 어떤 뭐 언론사에서 그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가니까 이제 청와대 측에서 이거 흘려면서 흘린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면서 우리 못하겠다. 날짜 다시 조율하자. 그렇게 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기회에 특검을 좀 벌을 좀 고쳐야겠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연 전술도 포함돼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런 심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난 청와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뭐 이런 것을 뭐 이유 삼아서 대면 조사를 좀 피하고 싶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은 그게 그런데 이제 저는 네. 대통령이 비밀로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나온 게 맞다고 봐요. 아니 떳떳하게 트집 나와서 잡을 게 있잖아요. 이게 예를 어차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검 수사에 뭐 협조하겠다 했으니까 아니 나와서 하면 되는 특검에서도 거니까. 특검에서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면 조사라는 것은 대충 일종의 10일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날짜인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날짜가 센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타격을 받을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9일이나 10일이나 그렇죠. 지난주에 뭐가 그렇게 하루 차이가 나며 뭐 청와대 안에서 받는다는 거 기밀도 아니고 국가 기밀은 그렇게 다 최순실한테 넘겼으면서 아니 특검한테 정말 우리가 뭐 입이 뭐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바로 그런 아니, 케이스 독일은 이제 아니에요? 말장사도 들어갔더라고요. 법원에 영장을 가진 사람들도 못 들어가요. 근데 독일이 말장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청와대? 청와대 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부담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은 특검의 브리핑 있잖아요. 네. 계속 수사 상황을 얘기를 해거든요. 오늘 누구를 조사했다, 누구를 조사했다, 누구를 조사했다가 대부분의 내용인데, 근데 대통령 대면 조사하고 나가지고 오늘 대면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인정을 했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브리핑이 되는 거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면서 생태집을 잡는 게 아닌가. 그런데 특검의 이제 대응도 만만치 않죠. 특검이 그 전에는 피의 사실 공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상에는. 근데 이번에 특검을 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진행되고 수사되는 상황에 대해서 데일리로 브리핑하게끔 그 특검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인 누가 한 줄 압니까?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면은 조사되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날마다. 자, 내용도 얘기하는데 날짜를 얘기한 것 때문에 이걸 조사를 못 받겠다? 그리고 날짜가 나갔는데 청와대에서 흘리면서 역작전을 한 건지 아니면 특검이 진짜 흘린 건지. 근데 저는 청와대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특검은 대면 조사를 받아야만 그다음에 삼성 영장을 치고 들어가거든요. 삼성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뇌물을 줬대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뇌물 줬대는 사람 하냐. 그래 이게 혐의 사실이 소명이 안 됐으므로 기각을 시켰으니까 검찰 입장에서 그다음에 삼성 우병우 줄줄이 있잖아요. 뇌물 수뢰한 사람 조사하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청와대는 느닷없이 특검을 찍었어요. 근데 특검의 대응 태세를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안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특검에 이규철 특검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흘린 사람 발각되게 되면 책임 묻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 청와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죠. 네. 이런 거로 보면 흘린 것은 특검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국민들 여론에 못 밀려갖고 대면 조사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받지 않을 방법의 꼼수로 찾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 생활한 경험으로서는 네. 이건 후배 기자들의 쾌거지 어느 측면에서 흘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아마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로 나왔을 거고 왜 특정 언론에 나왔다고 비춰볼 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런 오해는 할 수는 있어요. 뭐냐? 저도 우리 옛날 검찰 출입하면요. 우리 실험은 망을 하나씩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말 비밀 정보원을 특정 언론사들은 특검 내에 자기들의 정보를 하나씩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흘러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취재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서류 하나를 슬쩍 어디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멀리서 망원에 당겨 살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옛날 기자 생활할 때요. 검찰 출입할 때 제가 청진기 사서 대에서 드는 사람입니다. 안에서 이제 검찰 내부 회의를 해요. 안 들리잖아. 근데 굉장히 중요해. 청진기 사가지고
문 사이에 대고. 딱 대. 대고 아니면 이제 밑으로 밀어 넣어 문 밑으로. 그러면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기자들이 사실 그렇게 취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재 와중에서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누가 흘렸다, 뭐 역을 흘렸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청와대가 다시 문을 닫는 데는 이 내부자 역시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를 위협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황 권한대행이 양손에 쥔 막강한 거부권이라는 게 있죠. 이미 이제 지난 12월에 청와대에 경내 최종적인 책임자 전권은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 특검 연장을 지금 야당 측에서 요구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부담을 준 거잖아요. 결정권은 뭐 경호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라고 했는데 거부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특검 연장도 같은 논리랑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만약 허용을 해주게 되면 기존의 지지층들이 다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할 거란 말이지. 절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도 그 안종범 수첩 있잖아요. 어디다가 감췄습니까? 청와대 경내죠. 경내에다 감췄거든요. 압수수색이 안 되는 유일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인멸해야 할 증거들의 보고예요. 거기가 뚫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도의 선을 넘는 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잘 분석을 했는데 특검 기간 연장,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엔 다 성동격서 작전이고요. 전산실이에요. 전산실 들어가 있는 그 자료를 들여다보면 그거 지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네. 전사실 아예 그런 조작. 기록들, 로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기록물법에 위반이니까. 하면은 그걸 만약에 인멸하면은 그건 크게 이제 처벌을 받죠. 저도 진 교수와 같이 아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할 수 없죠. 지지층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지층 출마할 것 문제.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이 되면은 아마 탄핵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사 기간상으로. 그럼 탄핵이 먼저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바로 체포되는 거죠. 특검 수사 기간 중에 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 간에 국가가 굉장히 혼란이 갈 수 있습니다. 아마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연장을 하지 않을 거고 명분은 과거 MB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서도 그 당시 연장 안 한 전례가 있어요. 아마 그것에 준해 가지고 아마 연장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하던 수사가 있는데 마무리를 다 못 찍어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이게 검찰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검찰 인사가 또 걸릴 것 같아요. 2월에 그 법원, 6월 중순 검찰 2월 중에 이제 다 해요. 그리고 비정규 인사가 7, 8, 9월에 좀 한 번 있고요. 근데 이번처럼 지금 검찰이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검찰이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번에 건너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었고 뭐 법무부 장관 문제도 그랬었고 법무부 장관 공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쪽 인사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 임명 최종 사인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인사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단행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참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질문, 복잡한 문제인데 올려라 하면은 사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눈 딱 감고 한다면 할 의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테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2월 말에 이제 임기가 시작하잖아요. 2월 25일 날. 그런데 검찰총장이 1월 초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불가피하게 옷을 벗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가 얼마 남냐면 2달 남거든요. 근데 2달 뒤에 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과 이 검찰의 입장에 같이 가야 되는데 기각이 되면 그 이후에 인사를 하면 될 것이고 인용이 되면요. 2~3달 뒤에 새로운 정권 출범과 검찰이 맥을 잡아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미리 인사 단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2월 16일 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월 16일 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특검 힘 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인사를 하고 그럼 2~3달 전에 인사한 사람들을 바꾸지 못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의 수사 방향, 검찰의 전체적인 흐름과 새로 출범한 검찰 그 정권과 10개월을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행해집니까? 이게 독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지는 상황이니 지금은 황교안 총리 대행이 설사 검찰 내부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도 법무부 장관 없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고 안 해야죠. 과거 야당이 검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했듯이 야 검찰이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정치검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정히 수사를 하게 해준다. 그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저런 반응을 보인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자, 지금 특검은 야당이 임명했다. 지금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네. 절대적으로 우리를 잡기 위한 목적, 과거에 야당 인사를 잡기 위해서 타겟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듯이 우리를 잡으려고 타겟을 이미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는 승부할 수 없다. 이런 정신적인 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야당이 2명을 추천을 했지만 2명 다 그런데 1명을 선택한 거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2명 다 야당이 똑같은 성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간 내부 크러쉬 이번에는 최순실에 엮인 남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열고 돌연 잠적했던 고영태가 지난주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또 한 번 놀랐던 게 2015년도 12월 달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에게 인천 세관장 자리에 앉은 사람 알아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고영태 씨 증언에 따르면은 그 당시 인천 본부 세관장은 인천 그 세관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세관 합친 그러니까 1급짜리입니다. 현재 관세청장은 차관이고 그 아래 1급짜리 이제 높은 자리인데 고영태 씨가 뭐 우리 보면 전력이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이 공직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이랬던 분인데 그러니까는 자기 친구죠 유상영 WK 부장에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유상영 부장은 또 어떻게든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김모 전 대구 세관장을 추천했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인천 세관장이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또 그게 이제 지난해 1월인가에 관세청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에 이제 여건이 생기니까는 인사국장 추천할 사람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고영태 씨가 또 이제 세관 직원이 뭐 이모 과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이모 과장이 쓴 보고서를 최순실 씨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인사가 그대로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재경 대사, 미얀마 대사 임명 개입권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K타운 사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부지를 제공해주고 우리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미얀마 장관이 방한해가지고 안종범 수석하고 또 회의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타당성이 이제 없어가지고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그때 물어봐요. 이거 왜 그걸 했느냐라고 했을 때 고영태 씨가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생각할 땐 차후 발생하는 수익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얀마에다 커피 사업을 또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가지 그러려다 보니까 그건 뭐냐 관세청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또 K타운 기획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양국 세관 통관 업무의 신속화 및 안정화를 꾀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K타운 만들 안 건드린 데가 때 관세청 인사 개입은 이미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포함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핵심은 그냥 단순히 인사에 이렇게 개입한 게 아니고 ODA 돈을 본 거예요. 그렇죠. ODA죠. 예. 그다음 이제 이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제일 많이 ODA 돈이 들어가는 곳이 코이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도 인사에 개입했죠. 그럼 ODA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그 베트남 대사를 임명하려고 그러다가 그 내부 고발자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커피 이런 등등으로 돈이 모이고 있는 미얀마를 잡은 거죠. 제2의 베트남이죠. 제2의 베트남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가정주부의 국가 돈을 따옴표 가정주부의 국가 돈을 빼먹기 위해서 첫 번째 대사, 그다음에 뭡니까 그 코이카 이사장, 관세청 이런 데 다 박아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예산을 빼내고 그다음에 이 예산 빼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잘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영업사원으로 뛰어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영업사원 뛰어갈 때 한복은 어디서 마칠 거냐? 고영태 의상실에서 마치고 요런 등등 너댓 개 정도로 대통령을 세워놓고 쫙쫙 빨아먹는 구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고영태 씨도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작정을 했죠. 마지막 한 방이죠. 마지막 한 방. 그야말로 대개는 검찰 진술에서 한 이야기들은 예 아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조서에서 밝혔던 걸 이렇게 했지요 하면 네 했지요 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작정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못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마지막 쐐기를 받겠다는 그러면 얘기를 한 건 한 건 좀 불러드릴게요. WK가 제 회사였으면 제가 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K스포츠 재단도 지휘 감독했다. 야, 이건 이제 그냥 카운터 펀치죠.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최순실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내 회사 아니고 얘들이 한 겁니다. 그다음 심지어는 뭐냐면 안 되니까 공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악하려고 최순실은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쟤들이 주범이고 나는 기껏해 종범 정도고 또는 뭐냐면 제가 주범은 아니다라고 최소한 나랑 공범은 된다. 그래서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데 딱 한마디 날린 거예요. 내가 왜 잘려? 그렇잖아요. 내가 왜 잘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날 그 법정 증인으로 나온 분이 있어요. 조성민 WK 대표.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최순실 향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
있다고 모두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당신 그걸 최순실이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뭐야 책상 이 구매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 가는 거하고 밥 먹는 거 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것 외를 하게 되면 인격적 모독을 줬대요. 근데 이게 고영태 폭로에 화가 났는지 최순실이 고영태 씨의 사생활까지 공격하고 나섰어요. 이제 뭐 마약 얘기까지도 하고요. 그렇죠. 만나보셨어요, 직접? 예. 고영태 씨를? 예, 직접 만났고요. 어떤 사람이든가요? 주위에 이제 평가를 들어보면 노승일 씨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이 순수성이 있는 거로 보고 네. 고영태는 일정하게 그 차은택 씨를 소개하고 그 이후에 차은택은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박탈감도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갈라섰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자료 축적을 해놨는데 거기 입장이 명확한 거예요. 그 전에는 동업자적 관계가 있고 지시도 받고 일을 했지만 지금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하고 분명히 다 자료를 줬다. 그래서 저는 고영태, 최순실 씨 관계는 이런 개인적인 비리로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국정농단 사태에서 고영태가 제시하고 있는 미얀마 대사 유재경 임명하는 과정, 그다음 김인식 씨 코이카 이사장 함께하는 과정, 이렇게 고영태 씨가 제시한 증언과 증거들이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져줘야지 우리 역시 이게 둘이 뭐 불륜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태에 접근하는 네. 것이 아니다. 참 이제 최순실과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대리인단에서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최순실하고 고영태하고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게 어느 날 아침 고영태의 집을 최순실이 갔더니 젊은 여성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고영태 집에서 뭐 시계고 뭐고 다 갖고 왔다더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최순실이 지켜야 할 거는 뭔가, 그렇죠. 최순실이 덮어야 될 비밀은 뭔가.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략을 펴는 걸 보고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게 뭐냐면 네. 논리학에서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오류 논증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잖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들을 반박하고 정말 대답해야 할 것들을 반박한 것처럼 편하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이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고 최순실은 법정에서 이른바 대인 논증의 오류예요. 저는 마약한 놈이에요. 신용불량자예요. 저놈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대인 논증이고 심지어는 나하고 심지어 불륜이었습니다. 인신공격. 근데 불륜 얘기는 최순실이 직접 하지 직접 하지 않았죠. 이경재 변호사. 이게 왜냐면 헌재에서 나온 얘기예요. 법정이 아니라 대리인단이 한 헌재에서는 얘기. 대리인단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주기 전에 오류다 그래요.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딴 데로 돌리는 게 원래 이게 국정농단에 관한 아주 공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걸 뭐 하냐면은 두 연인이 싸운 막장 드라마, 변심한 애인에 대한 복수극, 치정극 이래가지고 삼류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초점을 흐려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면 이 세 가지인데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국민들한테 오징어예요. 먹물을 확 뿌리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싹 도망가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그거 모르나 다 알지. 그리고 고영태의 증언이 굉장히 말하자면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CCTV의 그 필름을 통해 가지고 돈 받는 거라든가 돈 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요한 거는 바로 고영태가 가방과 옷을 최순실한테 돈을 받았다.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 및 운명 공동체라는 걸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공동지갑을 이게 한 거죠. 뇌물죄하고 직결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고영태 증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과 연결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옷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옷값은 건당 받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의상실을 내가 차려 놓고 거기다가 임대 보증금을 최순실이 냈고 네. 그다음에 그 직원들 봉급을 다 줬고 고영태도 자기가 최순실한테 봉급을 받았다라고 한 거죠.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 그쪽 변호인단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지만 최순실한테는 대통령이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좌 까면 되거든요. 그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금융계좌, 대통령 명의의 금융계좌만 보면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금방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K스포츠재단 WK가 미르 재단 있잖아요. 요걸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관련 내부 보고서를 이영삼 행정관한테 전달을 하거나 혹은 아예 그냥 최순실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순실에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영선 행정관이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낙원상가에서 내려주면 거기서 차를 타고 들어갔다라든지 아니 들어갈 때마다 아 짜증나 자꾸 불러서 피곤해 이런 말을 했다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최순실 씨가 뭐 고성으로 뭐 이렇게 이것저것 걸었더니 역겹다라는 그냥 말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됐어요. 예. 최순실에게 엮인 두 번째 남자, 최순실의 앵무새로 불린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 최근에 뇌물 받은 게 좀 밝혀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 쎄쎄. 쎄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 돈을 받았을 때 그걸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선물, 인사. 심부름값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래냐면 박근혜 최순실과 저쪽에 김영재 박채윤 사이의 거래거든.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에다 명품백은 그냥 뇌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그냥 선물. 통이 엄청 크네요, 대학 그렇죠. 교수가.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뇌물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거. 문제가 될 거란 건 아는데 네.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 그러니까 거라는 이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차피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이에서 받아도 돼. 이건 굉장히 안전한 거래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액수가 아마 액수가 2,500만 원을 통째로 준 게 아니라 뭐 500씩. 500씩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도 뭐 개 한꺼번에 몽땅 준 게 아니라 명절탕씩 주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방에 가방이 200이라면 500만 200 아니에요. 그게 저도 200만 원, 200 몇 아니 그 가방 자체가 1,000만 원에서 1,000, 뭐 2,000 그 정도 되는 가방이고 그 가방에다가 돈을 꽉꽉 그 정도 못 채워줬대. 해봐가지고. 아니 가방 브랜드가 애를 맸어? 아니에요. 근데 검찰에 따르면 다 해서 대충 아, 근데 4,500 그러니까 이게 정도 많은 돈을 보다 보면 감이 좀 흐려지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뭔데요? 특검도 인간이고 우리나라 검찰 잘 알잖아요. 기소 독점지.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쭉 보고 검찰 브리핑을 보세요. 특검 브리핑을.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기사가 없어요. 근데 모든 뇌물 사건에서 같은 진 의미 아니야? 사람은 잠깐, 있지만 그렇죠. 아니 네. 근데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특검이 박채윤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김영재 원장이 7시간에 입을 열게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세월호 7시간 때 시술했지. 근데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회사 여기 보니까 회사를 하고 있어? 기본 배임 횡령은 있으니까 회사 한번 털어보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검찰이 깜짝 놀랄 만한 자료가 나온 거예요. 녹음. 이건 질이 안 좋거든요. 녹음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했죠. 본인이 박채윤 했잖아요. 씨가. 검찰이 그래서 딱 수사하고 나갔고 뒤진 다음에 나쁜 XX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녹음을 예. 그러니까 항상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난 그거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돈 주는 부부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기 위해서 항상 녹음을 그러니까, 해놓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질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누가 그래서- 보더라도 특히 뭐 뇌물 줬다 쳐요. 예. 근데 줘놓고 나중에 협박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걸 이분에 대해서는 참 재질이 안 좋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녹음 파일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정말 삼류갈 짓이거든. 보니까 이제 뭐 가방도 들어가고 돈도 가고 근거는 다 나왔어. 이제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는데 가방에 들어갔는데 또 안종범 부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를 물어봐요. 왜 당신 17건 수첩에 13년 1월, 3월, 5월 뜨문뜨문 뛰어가? 그럼 그 사이 기록은 안 했어. 그러니까 처음엔 안 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박채윤 사건이 딱 터지고 녹음 파일이 나오니까 왜냐면 안종범은 계속 협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9건 도승지의 사초가 나온 겁니다. 왕 비서실장의 기록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26일인가 봤습니다. 설 연휴에 분석을 하고 2월 3일 압수수색 들어갈 때 2월 3일 동시에 어딜 칩니까? 금융위와 공정일치잖아요. 이 39건 노트에 공정위에서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누르는 과정들이 다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박채윤 씨는 뇌물죄로 가고 그다음 김영재 씨는 마약류 관리법과 횡령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게 15억만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 계획에 따르면 250억이란 말이죠. 네. 엄청난 거야. 실 하나 그냥 만드는데. 그런데 이게 김영재가 미용 시술을 해준 대가로 받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미용 시술이라는 것의 그 비밀스러움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 미용 시술이 어떤 아주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 또 여기 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니 있어요. 이미 최순실의 아니, 그러니까- 단골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이익이 가는 구조가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밝혀지진 이건 이제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박채원 씨가 대통령 만나면서 무슨 화장하는 색조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은 참 어려서부터 이제 불우한 환경이었죠. 친구가 없어요. 중학교 동창도 없고 고등학교 동창도 없고 대학교도 만나지 않습니다. 60대, 50대면 굉장히 말을 하고 싶은, 속된 말 수다하고 싶은 그 욕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해소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순실 그때 한 명씩 데려다 주면은 아마 대통령이 그런 욕구를 아마 충족시키지 않았을까 싶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 최순실 갖다 주면서 이익도 챙기고 뭐 이런 그 구조가 오랫동안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는 이 박채윤이라든가 이 김영재 이 두 사람의 평판이 어마어마해요. 둘 다 이제 개명을 한 거잖아요. 또 개명했어요. 아, 근데 예, 둘다 최순실 씨 개명을 주위에 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왜 그렇게 다 아니 개명? 김영재 씨는 개명을 할 원래 수밖에 김영복인데 없었어요. 15년 전에 개명을 한 거예요. 최근에 개명한 게. 아, 그 박채원 씨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박채윤 씨는 대통령의 외모를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1년 동안 드나들면서 최순실 씨가 사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딱 짚고 2014년 2월 개명을 하면서 당신 운명과 사주를 보아하니 당신 개명해야 됩니다. 박인숙이 뭡니까? 박채윤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성스러운 이름을 개명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둘이 행각이 마치 일란성 쌍둥이가 무슨 작업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네. 박채윤 씨가 최순실을 통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연결된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의문이 생겼는데 직접 연결되는 거지. 직접 그리고 그러니까 휘하에 최순실 못지않은 처음에 휘하에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최순실한테 승인을 받고 들어가긴 하지만 철저하게 최순실 씨와 똑같은 캐릭터로 한 묶음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거예요. 검찰에서도 약간 비슷한 캐릭터가 있던 게 호흡곤란으로 그러니까 이게 검찰 보면은 이제 그 강압 수사 받았다 그러잖아요. 제2의 최순실인 게 하나는 과호흡이에요. 네. 과호흡한 다음에 아주 샤우팅을 하잖아. 민주화 투사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면담도 하기 전이고 조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 실세였듯이 이것도 보니까 처음에 김영재인 줄 알았는데 박채윤이 실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재는 그냥 병원인데 맞아요. 이분 사업체를 갖고 있고 이걸로 해외 순방 따라다니고 이 사업 잘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어떤 분이 그거 못했다가 뭐 자르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니까 그래서 250억 지원에다가 뭐 해외 진출 등등등 하게 되면 이분의 그 손 크기도 최순실 못지않은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에 이제 그거예요. 가족 이름들 모두 개명했잖아. 아니 이 사람이 특혜 받은 건 빙산의 일각이고 둘이 살아온 과정을 봐도 똑같아요. 최순실하고. 뭐냐면 이분이 간호조무원 출신 아니에요. 보통 이런 성형외과 병원에 돈 벌기는 쉽습니다. 컴플레인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게 무척 힘들어요. 이분이 거기서 이 컴플레인 관리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러면서 김영재 그 커스메틱 서저리 성장하기 전까지는 수술을 잘하는 것보다도 컴플레인 들어오는 걸 잘 관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바리 근성이 있는 거야 이 양반이. 그러다가 최순실을 만나니까 똑같은 언니를 만난 것 같아. 이름 개명을 하니까 한 달 만에 개명을 해요. 최순실이 하라니까 2014년 2월에 최순실이 합니다. 14년 3월에 하니까 딸 셋이 다 해.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는 야 이게 고용태 나한테 덤비는 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말을 잘 듣는구나. 네, 이 박채윤하고 이제 김영재 이 두 사람은 이 강남 성형외과에서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불만 처리 못지않게 여기서 사고도 많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모 씨 병원은 연예인이 사고 났잖아요.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가서 맞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수술하는 그런 전문 네. 병원처럼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성형외과라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관광 코스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성형 수술의 아주 그 수준을 얘기해 주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분은 일반이에요. 말하자면 전문의도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서는 사실은 야매 비슷한 거죠 거의. 예, 그 정도인데도 최순실하고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까지 진출했다는 거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순실이 모든 사람들이 면허라든가
또는 보드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자신들하고 수준이 같은 시스템을 선호했다는 거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50억 원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통큼, 그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박채윤이란 사람이 안종범 수석한테 그냥 무슨 보네타 가방이라든지 뭐 몇백만 원이나 뭐 고급 호텔에서의 중국 음식 이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뇌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먹입니다. 그렇죠. 왜 안종범 수석이 부랴부랴 39건에 그거를 갖다 바쳤을까? 저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죠. 거기서 요거 파일 들어보면 안종범 수석이 무척 편안하게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잘 모르는 분들은 왕 수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어? 근데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 제일 안심한 사람의 돈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목해서도 오라고. 이 사람이 돈을 받는 건 대통령한테 받는 것과 박지원한테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용돈. 그다음에 최순실한테도 만약에 받아도 받았다고 되는 한다면 최순실한테 받았다고 한다면 최순실이 주는 것은 곧 대통령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이 그러고 보세요. 최순실하고 안종범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금 무척 중요한 키인데 최순실 안종범 모른답니다. 안종범 최순실 모른다라고 하는 법적 증언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럼 둘을 누가 연결시켜줬죠?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시켜준 거죠. 그들의 증언을 다 믿자니까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알선 수재 등등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둘이 알아가지고 둘이 직접 해갖고 그렇죠. 하면서 네. 난 모르는데 대통령 모르는데 니들끼리 국정농단 했잖아? 난 몰라? 이러면 되는데 둘 다 서로 모르는데 오케이 특검에서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런데 여기는 이걸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청와대의 명절 선물로 존 제이콥스 화장품을 뿌렸다든가. 보통 명절 선물은요. 저도 이제 대통령한테 예전에 받아봤지만은 그냥 특산물이라든가 뭐 그런 제이콥스. 평범한 거지. 이렇게 무슨 화장품 주고 이런 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 원래는 그런 부분이죠. 지역 특산물 그렇죠. 중에 제가 받은 건 농산- 안동소주하고 멸치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거죠. 맞아 멸치 같은 거 왜냐면 네. 지역에서 요즘 봐서 여기 거 좀 팔아줘야 될 때 그럼요.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기다가 개념이 되죠. 대통령이 친히 그 박채윤의 그 부스까지 그 존 제이콥스의 부스까지 가서 방문했잖아요. 사진까지 딱 말하자면 찍히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아까 증거가 없이 그냥 우리 불쌍한 대통령이 엮였다. 너무나 많은 증거를 남긴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일단 친근한 사이라는 거. 그다음에 거의 관리한 수준이에요. 박지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무슨 뭐 맞아요. 누구 뭐 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박지원이 계속 꾸준히 관리한 사람을 녹음까지 하면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설 전에는 대통령 순방 따라가기 때문에 선물 받을 수 없다니까 설 이후에 보내도 돼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관리가 그게 이미 아주 우습게 보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리고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참 우직하던 사람이다. 일밖에 모른다. 뭐 재산도 꽤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욕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되게 평판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우직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지시한 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화 통화 내용만 본다면은 네. 별 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받을 때 그러니까요. 아주 이게- 친숙한 사이인 아니 거예요. 두 사람이. 대통령과 동일시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물을 근데 받아 그건 잘 모르겠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건 뭐 네. 그건 대통령과 동일시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오랫동안 박채윤이 의도적으로 관리했다. 그 관리 대상 중에 하나였다. 가지고 놀았다. 극단적으로 가지고 놀았다 이런 느낌 들어요. 왜 녹음까지 하고 있었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 녹음은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예. 것 같아요. 협박이 이래 그렇죠. 찍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박채윤 씨를 그러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한 애국자 아니었겠냐. 왜요? 박채윤 씨 압수수색해갖고 녹음 파일이 나옴으로 인해서 쿠션을 때렸고 안종범 39권 책이나 노트가 나왔습니다. 이 39권에는 뭐가 있냐면요. 특검이 제일 아쉬워하는 두 가지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첫 번째, 삼성과의 대통령 뇌물죄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죠. 시기적으로 중요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까지 삼성이 자기들이 부인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 M&A 이후에 돈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비대에다 돈을 꽂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이 M&A에 문제 삼지 못하라고 AS 해주는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박채윤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안종범이 나왔고 안종범의 수첩을 통해서 대통령의 뇌물죄, 삼성의 뇌물죄로 같이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박채윤은 박수를 받고 싶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특검한테는 이게 복음이야, 복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묘하게도
전에 발견된 수첩이 17권이잖아요. 17권인데 이게 27권이었으면 신약 성서하고 구약 성서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아, 역시 교수님이셔. 자, 특검 수사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박채윤 수사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데자뷰 현상이잖아요. 최순실이 갑자기 미쳤는지 갑자기 샤우팅을 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거 갖다 똑같이 한단 말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의 일치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외쳤는지 보니까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을 자백하지 않으면 남편과 저희 직원들을 구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는 자기 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분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기획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다. 그다음 이들이 보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김영재에 의한 대통령 불법 시술, 결국 세월호 그렇죠, 7시간이다. 요건 지키려고 한다, 끝까지. 저는 박채윤 씨가 청와대에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최순실 제압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보안 손님이 아닌가 싶어요. 보안손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이 들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대통령이 정말 같이 수다 떨 수 있는 마음 편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본다면 박채윤의 입을 열게 하면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둘 다 입을 안 열 거라고 보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수다 그 이상이에요. 박 대통령은 뭐 사람하고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엔 최순실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이 박채윤을 통해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수다 이상의 뭔가를 얻었을 거예요. 박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수다 이상의 뭔가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채윤은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나를 압박합니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자, 안팎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내부자들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내부자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대선 주자로 시동을 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뭐 이번에 손학규 지사를 이제 그 지렛대로 삼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불쏘시개로 삼아가지고 이 스몰 텐트를 통해서 안철수의 부활이 저는 예고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른 그 정당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와가지고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거를 매우 의미심장하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교섭단체 연설은 이 당대표 아니면은 원내 대표가 하게 돼 있는데 그냥 평의원이 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헌정사상. 국민의당의 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지원 대표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네. 박지원 의원의 의 중에는 손학규, 정은자는 불쏘시개고 어쨌든 안철수로 간다는 거를 아주 무언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라는 것은 의석수 20석 이상을 가진 결사체죠. 결사체를 말합니다. 그건 정당일 수도 있고 정당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대표가 1년에 2차례 그러니까 첫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때 또는 가끔은 국회의장의 그 협의하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섭단체의 뭐 정치적인 철학, 정책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을 때마다 굉장히 코미디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어째서요? 손수를 좀 바뀝니다. 어쩔 땐 당대표가 하기도 하고 어쩔 땐 원내대표가 하기도 하고 방금 아주 특이하게 안철수 네. 평의원도 했는데 거의 대통령 출마 선언문을 읽어요. 거의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 통일문 대표 다 해요. 이번에 안철수 그거는 의원은 거의 출마 선언문이었어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부패합니다.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냅시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임시국회 열렸으면은 아하.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은 어떤 목표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걸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포퓰리즘 공약들이 넘치는 가운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633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이걸 552 제도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약간 독일 시스템을 그렇죠.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일단 교육 문제를 다루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 문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이걸 또 4차 산업혁명하고 자기 공약인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해서 설명한 부분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이제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죠. 항상 뭐 학기 좀 바꾸자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 끝나고 나면 다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 계획을 말만 해야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당시에 5년짜리 중학교를 33 중고등학교 나눈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교육 계획이란 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이름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당대표일 때도 보면 참 연설문 자체는 주옥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 전개라든가 또는 이런 게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글로 읽으면 아름다운데 그분이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연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내용인데. 자, 이 와중에 손학규 전 의원이 국민의당과 통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운찬 정 총리까지 텐트론에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쪽으로 헤쳐 모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지율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안철수 개인의 캐릭터예요. 정말 스타 탄생이었죠. 방송에서 무릎팍도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인이 된 바이런 같은 건데 여기에서 안철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예인병에 걸렸더라고요. 사실은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서울시장을 했다면 그렇게 자기 혼자서 함부로 그렇게 양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식으로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이 전 대표하고 대선 후보를 양보하고 나서 도왔니 안 도왔니 이거 가지고 두 분이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대로 그분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철수가 이제 확 화가 나갖고 무슨 소리냐 전화번호까지 전해주고 갔다. 그리고 걸치작거리는 거 싫어했다.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졌다고 하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합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가 마치 무슨 태클 거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정치적인 감각 갖고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를 한 건지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한 건지 힘에 밀린 어느 쪽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미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던 것은 개인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실 맞아요. 정치가 더럽고 공정하지 못하는데 새롭고 신선한 바람. 가슴 뛰는. 그렇지. 그걸 해줄 줄 알았는데 안철수의 지금의 모습은 기성정치 돼버린 거예요. 재선 국회의원. 그다음에 누구와 싸우고는 또 당 만들어서 나오고 하는 이전 투구하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의 신선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반기문 전 사무총리 빠지면서 뭐 중도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 표의 상당수는 아니죠. 신선도 싸움에서 밀린 겁니다. 보수에서도 진보에서도 누구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안철수 매니아들만 남은 상황이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본인의 능력을 한 게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구도의 변화. 그렇죠. 구도의 변화는 본인이 할 수 있을 게 아니라 박지원 원내대표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본인은 지금 어떤 면에서 상수는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판을 변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 그러나 네. 중심에 설 수도 있다. 전부 저는 구도에 따라서. 안 원장도 얘기했듯이 도대체 당신들의 스탠스는 어디냐.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정치적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반기문 죽어가는 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향도 못 받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지지 기반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TK라고 하는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네. 호남의 근거를 두고 2016년 4.13 총선을 치렀는데 네. 지금 들여다보니까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한테 밀려요. 지지율도 문재인한테 밀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 오리무중 그보다 더 심한 거 거의 오리무중이고 박 전 대표의 계산은 딱 나왔다고 봐요. 네. 독자로 간다, 레이스 간다, 상수로 간다. 박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번에 상수로 가서 10% 이상을 가면서 2018년대 호남에서 지방선거 먹는 거. 안철수는 여기서 나는 이제 꺾이거나 양보하지 않는 확실한 상수로서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런 쪽으로 지금 급해서 앞의 대선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들은 저 멀리 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젊은이들의 그 환호들 막 그렇죠. 앵그리버드 던지고 했던 그거 그 젊은이들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남은 지지층은 뭐냐면 그 지역의 얼굴이다라고 믿는 분들하고 약간의 중도층이 얹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지금 아무리 뭐 그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이거 합쳐봐도 이재명 지지율도 안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뭐가 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그래도 그렇게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뭡니까? 황교안이 낙마하는 거예요. 황교안이 딱 오면 이제 신나게 얻어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쭉 가라앉고 유승민 잘 못 두고 또 거기서 빌빌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분이 대안으로 뜨면은 보수적인 표심을 가진 분들은 어차피 가망 없는 이쪽보다는 차라리 저쪽이 낫다라 해서 몰리는 거. 만에 하나 안희정이 그쪽 후보가 되면 안철수는 또 완전 그건- 세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음. 삼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데 삼자 구도. 사자합니다. 저 심상정 삼자는 있어요. 누구누구? 심상정. 심상정. 진짜 감옥 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삼자는 누구를? 미안해. 새누리당 후보가 황교안이 나와서 이제 두들겨 맞아도 어쨌든 거기는 전통적인 이 정당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선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체성 원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흥행 이게 잔치상이 벌어져야지 손님이 모이는 거거든요. 이벤트를 잘해야 이벤트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바른정당 내에서 유승민, 남경필, 김무성 여기서 빡세게 싸우면서 한 명 후보가 나오고 이쪽에서 정운찬, 손학규, 안철수 해갖고 정운찬과 손학규가 불소식이 되면서 어차피 뭐 1등이니까 안철수 후보가 되면 컨벤션 효과로 한 10% 육박하면서 가는 와중에 거기하고 1대1 단일화가 아니라 빡세게 바른정당하고 붙는 거예요. 붙는데 그렇게 되면 호남 세력이 많이 안 떨어져 나갑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영남 세력과 호남 세력이 하나가 된다. 라는 명분을 잡았고 해서 안철수가 되면 여기서 플러스 효과가 한 15%까지 나오고 그럴 때 마지막 3라운드 갖고 야 우리 문재인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새누리당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래갖고 저는 새누리당 후보 이렇게 바른정당까지 묶어지는 후보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나마 네.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난 개인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근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그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이제 추가로 하면 우리 손학규 전 대표의 목리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랩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의 계산 속에는 손학규쯤이야. 중도 표가 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출신이고 이쪽 표가 있으니까 불쏘시개 하면서 한 2, 3% 정도 역할을 해주면 고맙겠다 네. 했는데 이게 그 구중지설 그러니까 입안의 혀가 될지 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못이 될지 유식해. 근데 불쏘시개 될 때 이게 마른 장작이 됐고 불을 탁 쑤셔줘야 되는데 젖은 장작이 됐고 불을 다 끄는 재주가 있어요. 타이밍 맞추는데. 예. 자, 안철수 후보가 광주에서 강철 요정으로 불러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를 두고 뭐 강철수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외부자들이 대선주 안철수 후보에게 별명을 한번 지어본다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전혁 작가. 미스터 카페라테. 어우 너무 좋은 이름을. 그렇죠. 오늘은 좀 우호적이신데요. 근데 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카페라테 잘 안 마셔요. 왜냐면 커피랑 우유 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지. 그렇죠. 커피도 아닌 것이 우유도 아닌 것이 배고플 때 가끔 마시긴 해요 저는. 근데 진짜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아, 또 우리 저는 안시니까 토의적으로 수능 안시입니다. 아, 호는 배수요. 이름은 진철수라. 배수진철수. 격려사. 이제 격려사네. 배수진 친 거예요. 만약에 선거에 못 나온다 한다면 전 사실 정치적으로 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봐요, 네. 저도. 앞으로 4년, 5년 후 또는 3년이 될지 후에는 또 새로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배수 진철수. 저는 얼음철수. 어느 순간부터 안철수 의원의 얼굴이 경직됐어요. 노려보고 아주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치는 따뜻한 사랑을 먹는 거거든요. 얼음인데 따뜻한 훈풍이 훅 부니까 다 없어서 물이 돼버렸어. 국민의 사랑이 오는 순간 그냥 물이 돼버렸어. 없어버려. 아무것도 물철수네. 얼음철수가 물철수 돼버렸어. 없어. 예. 자, 오늘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전영욱 작가님 제가 또 이야. 제가 또 이렇게 세심한 여자예요. 최고다. 근데 이건 아주 치명적인 여자가 주는 거니까. 먹고 무사하기를 바래요. 먹지 말고 간직만 해야겠네. 그러니까 네 분 중에 이상형에 제일 가까운 우리 남희석 MC. 감사합니다. 자, 우리 늘 배움을 주시는 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야, 우리 귀염둥이 이쁜이 안형환. 자기. 봉준아님 레드카드 받은 거야. 아, 좋네요. 사실 네. 그 2월 14일 우리가 성 발렌타인 뭐 순교 뭐 이렇게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안중근 의사가 맞아요. 사형 선고 받은 날이에요. 2월 14일. 네,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는 어느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차디찬 하얼빈 감옥에서 자, 박근혜 대통령이 하얼빈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류승 감옥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우수한 뛰어난 지도자세요.